안녕 여러분. 오늘은 책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8월에서 9월까지 독서 결산을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8, 9월 독서 결산 및 이번 연휴에 읽을 책들을 예고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책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8월에 읽은 책들 소개해드릴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키메라의 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광고로 진행해서 읽었던 책인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겠죠? 전 어렸을 때 좀 많이 읽었었는데 크고 나서 이렇게 신작으로 읽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새롭기도 했고요. 이 책에 대한 자세한 후기나 어떤 생각들은 제가 상단에 아이카드로 걸어놓을 테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띠지 앞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진기한 상상력으로 펼쳐지는 인류 이후의 세계, 5년 뒤 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말 엄청난 스케일로 웅장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연휴 때 시간 많이 나니까 한자리에 앉아서 후루룩 읽기 좋은 그런 소설이에요. 지구가 멸망한 이후에 신인류인 키메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키메라에 대한 기획과 탄생과 성장과 문명 발생까지 이 두 권의 책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도 그렇고 스케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느낌의 SF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팬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그때 가제본으로 읽으면서 협업을 진행했었는데 책으로 나와서 보니까 표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책 속의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한 표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엿볼 수 있고 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내가 미래의 여행을 다녀온 그런 기분이라 제 생각도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간 느낌이 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연휴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 여름어 사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었죠. 자기 전에 틈틈이 읽고 아침에 틈틈이 읽고 또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읽었던 책인데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완독을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책은 서울국제도서전 아침달 부스에서 눈에 확 띄어서 산 책인데요. 여름에 관련된 단어를 모은 사전 형식의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전 같은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어도 어떤 서사나 줄거리에 상관없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이거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여름 맛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표지 같아요. 이 책은 여름 단어에 얽힌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기억들을 꺼내서 접어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느낀 게 좀 짧은 수필 같다. 다른 사람의 내밀한 일기장을 내가 훔쳐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콩국수랑 수박이랑 복숭아, 포도, 여름밤? 이 정도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여름 단어나 내가 좋아하는 여름 단어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여름어 사전의 이 폰트 색상 있잖아요. 이 초록색이 내지에 인쇄된 글 색깔과 동일합니다. 누군가 여름에 적어놓은 일기장을 내가 엿보는 느낌이 들었고 어딜 펼쳐도 내가 모르는 사람의 여름 기억을 막 보고 있으니까 저도 덩달아서 이 단어에 얽힌 내 기억을 한 구석에 이렇게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다 읽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 책이었어요. 뒤에 적힌 글을 읽어볼까요? 여름 동안에 사라진 것들은 우리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새로운 마음이 된다. 그렇게 여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아주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시를 쓰고 읽고 만드는 사람들이 걸어모은 마음속 일렁이던 장면들. 157개의 여름 낱말로 상연하는 한 시절의 파노라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름 단어는 무엇인가요? 이 책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표지도 너무 예쁘고 제 여름 기억을 돋파보게 만든 그런 사전 형식의 책이었습니다. 여름마다 이제 이 책을 펼쳐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 시집이에요. 신이인의 나 외계인이 될지도 몰라 입니다.
뒷표지엔 이렇게 외계인의 눈이 그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시집이 외계인 그 자체가 아닐까요? 제가 신인 작가님의 책을 도서전에서 절교 직전의 마지막 대화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작가님의 글이 너무 취향이어서 이렇게 시집까지 읽게 되었는데 기대한 만큼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든 생각은 마치 외계인이 지구로 내려와서 사건 사고들을 막 겪으면서 지구 탐구 일지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일기를 쓴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화자가 정말 외계인 같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읽었는데요. 약간 현실에서 좀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의 시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말투는 덤덤하니까 침착하고 조용한 외계인이 쓴 일기장 같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덤덤한 말투처럼 이 시집은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도 가끔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 시집에서도 그랬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화자가 외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외계인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쓴 일기장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시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껴져서 그럴 땐 흐름이나 분위기를 좀 읽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려운 시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그때 기분에 따라서 딱 마음에 꽂히는 단어들이 보이거든요. 시가 너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이 시가 풍기는 분위기를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에 그 시 자체를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되는 날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집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외계인의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 외계인의 지구 탐구 생활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다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구절이 있거든요. 64페이지에 새라는 시에 수록된 문장이에요. 딱따구리는 내 머리 옆쪽에 구멍을 뚫어주었다. 그건 정말이지 환상적인 사고였다. 그건 정말이지 환상적인 사고였다라는 말이 이 시집의 정체성 같더라고요. 이 시집을 다 관통하는 그런 문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외계인의 일기 같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환상적인 사고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또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13페이지에 꿈의 기계라는 시에 수록된 구절이에요. 기계가 더 나빠지기 전에 파는 것이 좋을지 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누가 값을 치러야 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사이가 좋아지는지,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누군가 값을 치르고 누군가는 보상을 받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사이는 더 좋아지게 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문장을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사이가 좋아지는지. 이 문장이 되게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인간관계의 끝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절 같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묘하게 제 마음에 눌러앉은 문장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여기에 나온 화자가 정말 외계인이라면 지구에 다시 오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어디에 있든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나 외계인한테 홀려버렸나? 이 작가님의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그 다음 책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거는 9월 막바지에 빠르게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8, 9월에 읽은 책은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좀 재밌는 한국 단편 소설집을 읽고 싶어서 책장 안에서 꺼낸 책인데 제가 이걸 중고서점에서 예전에 사고 읽지 않고 그냥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읽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책 재밌게 읽었어요. 별 기대 안 하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소재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소재가 좀 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잘 조합해서 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말투와 문체 이런 것들이 덤덤하고 호들갑 떨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에 비해서는
문체가 묵에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여기서 재밌었던 건 표제작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랑 롤링 썬더러브 이렇게 두 편이었어요. 특히 롤링 썬더러브 주인공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거기서 자신을 담당하는 PD가 마음에 든 거예요. 소재 진짜 웃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프에 출연했는데 상대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날 찍어주는 담당 PD가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소설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밑줄을 많이 그으면서 읽었거든요. 주인공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나 자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다정함 같은 것들 이런 걸 표현한 문장이 생각보다 괜찮다 싶었어요. 우리가 많이 접한 것들을 소재로 가져오면서 본인만의 건조하고 담담하고 주인공들과 살짝 거리를 두는 그런 태도로 깊은 애정과 사유를 보여준 소설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소설들은 어떤 소재로 만들어질까? 이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잘 조합한 그런 소설들인데 친근감이 느껴지고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깊은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독자로서도 좀 궁금함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점이 제가 이걸 중고서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깨끗한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읽다 보니까 이전 주인분이 좋았던 부분에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두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밑줄을 쳐놨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미래는 여전히 닫힌 봉투 안에 있었고 몇몇 퇴근길에는 사는 게 형벌 같았다. 미미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워 담았고 그게 도움이 안 될 때는 불확실하지만 원대한 행복을 상상했다. 이 부분을 이전 책 주인분과 좀 공유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작은 이벤트였어요. 이야. 자, 이제 제가 연휴에 읽을 책들을 예고할 건데요. 처음 보시죠? 독서 예고제? 짠! 아이고 무거워. 많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엄청난 병렬 독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들은 제가 아직 다 완독하지 못한 병렬 독서 리스트인데요. 이번 연휴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완독을 목표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한 권씩 소개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제 영상에서 많이 보신 책들일 거예요. 짠! 미확인 홀입니다. 이 책도 제가 중고서점에서 확 눈에 띄어가지고 구매했던 책인데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금방 읽을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리스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뒷표지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삶에 대롱대롱 매달린 기분으로 평생을 살기도 한다. 어느 날 나타난 정체불명의 미확인 홀, 그 까만 구멍으로 먼지처럼 빨려 들어가는 돌멩이들, 그리고 다음날 피리가 사라졌다. 희영이 던진 돌처럼 감쪽같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진짜 재밌겠죠? 안 그래도 요즘 연휴에 비가 막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봐서 좀 축축할 것 같은데 그런 축축한 가을 날씨에 좀 잘 어울리는 소설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 수치심 탐구 생활입니다. 이 책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죠. 이거 재밌다고 하신 분들도 꽤 계셔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한 챕터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앞부분만 읽었을 때도 느껴졌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내가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거나 남들을 너무 의식한다거나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진짜 재밌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 표지에 보시면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 문장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나 자아가 너무 비대해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자기 부정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콕콕 건드려주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때 앉아서 이것도 쭉 읽어보려고요. 그 다음 책은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입니다. 백은선 시인의 산문인데요. 이것도 한 이 정도 읽었어요. 앞부분만 읽었는데도 밑줄 쳐놓은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왠지 다 읽고 나면 백은선 시인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백은선 시인의 시집을 되게 재밌게 잘 읽어가지고 산문까지 이렇게 오게 된 독자인데요. 확실히 시인들이 쓰는 산문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문장 자체가 시 같은 산문도 있고 그 단어를 쓰는 방식들이 굉장히 명쾌해서 제가 흐릿하게나마 생각하던 어떤 상황이나 마음들을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읽게 되니까 저 또한 가지고만 있었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 뜻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확실히 제가 확장되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책들이에요.
이것도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백은선 시인은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읽었는데도 느껴지는 그의 솔직함이 있거든요. 그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참 과감하고 거침없고 나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멋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책도 연휴에 재밌게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책,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책은 한 이 정도 읽었는데 생각보다 읽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곱씹으면서 읽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또 이 책을 느리게 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눈물을 닦으면서 읽은 책인데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슬픔에는 한계가 없다. 이 말을 딱 보니까 내가 겪은 슬픔도 타인이 온전하게 한계 없이 이해해 줄 수 있다는 생각도 오류인 것 같고, 내가 반대로 타인의 고통을 한없이 한계 없이 끝까지 영원히 이해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도 제가 네 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슬픔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이. 이 책이 참 특이한 게 이게 표지 같지만 엄청나게 두꺼운 띠지거든요. 안에는 이런 표지가 있는데 이렇게 큰 띠지 뒤편에 적힌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선한 교만을 뒤흔드는 논픽션, 문학, 실험. 당신이 이전에 무엇을 읽었든 간에 우리는 당신이 이 책과 같은 것을 읽어보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이 문장 때문에 이 책을 산 것도 있거든요. 이 책 읽으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앞부분만 읽어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읽었는데 계시다면 댓글로 후기 꼭 알려주세요.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제 마음에 도장처럼 이렇게 꽉 찍혀서 전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이것도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보려고 해요. 그 다음 책은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입니다. 표지 진짜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이 하얀색 점들이 점점 쌓이고 모여서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라는 글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번역가 분의 책이에요. 번역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흰 고래 같은 텍스트를 만났을 것이다. 잡히지 않는 공허, 포착할 수 없는 의미. 이쪽을 붙들면 저쪽을 놓치고 저쪽을 잡으면 이쪽이 사라지는 단어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흰 고래는 번역에 대한 일인 거겠죠. 이 책도 앞부분을 조금 읽었는데 막 술술 잘 읽히는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책이고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을 제가 처음 읽어봐가지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글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단어나 문장들이 수려하고 정확해서 앞부분도 되게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도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연휴 때 꼭 저도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다음 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휴대폰에 사로잡힌 시선을 되돌려 내가 사는 세계의 활기를 새롭게 자각하기 위하여 그렇게 써진 책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핸드폰 얼마나 보시나요? 이런 SNS를 참 많이 하게 된 시대인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밖에 나가서 놀았던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았던 방식도 꽤 달랐던 것 같아요. 핸드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분명 편리한 것도 있지만 내가 운동을 할 시간에 사람을 만날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실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본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꽤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책을 좀 펼쳐서 조금씩 읽었었는데요. 이것도 앞부분만 읽었는데 대부분의 페이지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제가 이 문장들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또는 내 생각을 적는 방식으로 그렇게 밑줄을 많이 그었던 것 같아요. 공감한 부분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연휴에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책.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입니다. 이 책도 앞부분 좀 읽었는데요. 제가 동물 중에 코끼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직하고 똑똑하고 다정하고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어서 애정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코끼리에 대한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딱 한 권 남아있는 책을 제가 사왔었습니다. 크기도 꽤 크고요. 굉장히 무거운 양장책인데요. 인사
구애, 선물, 놀이, 애도, 회복, 야생동물이 건네는 10가지 공생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배울 수 있는 관계와 공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인데, 제가 사람에게 좀 지쳤거나 나 자신에게 지쳤을 때 동물책을 찾게 되거든요. 동물의 이야기를 읽으면 좀 마음이 풍성해져요. 이런 관계도 있구나, 혹은 이런 방식으로도 삶을 유지하는구나, 또 어떨 때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아요. 동물들에게서 답을 구하는 방식이 좀 건강하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코끼리는 어떤 방식으로 장례식장에 가는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표지의 코끼리들 너무 애틋하지 않아요? 이것도 연휴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다음 책. 불타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윤고은 장편소설인데요. 제가 이 작가님의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좀 궁금해서 산 책이었어요. 뒤에 적힌 추천사를 읽어드리면, 독자의 상상력 빈곤을 자책하게 만드는 기묘한 설정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 전개로 유명한 윤고은이 이번에도 윤고은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런 추천사들을 보면 너무너무 궁금해서 책을 막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한 30쪽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예전에 읽은 거니까 다시 맨 앞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 불타게 되는 건지, 왜 불태운 건지, 누가 불태운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소설이에요. 재밌겠다. 그 다음 책은 나무 위의 남작입니다. 여러분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책을 언제까지 읽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병렬 독서로 인해 이 남작의 나무 위의 생활을 다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이 책은 예전에 미음사 인력 어플 같이 협업하면서 보내주신 책인데요. 제가 해외 문학을 잘 안 읽어요. 그랬었는데 이 책을 앞부분만 조금 읽고 나서 세계 문학 좀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가 갑자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전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사유가 좀 이해가 되어서 앞부분도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한국 문학 좋아 인간이 세계 문학을 한번 다 완독해 보겠습니다. 왠지 이 책 읽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후기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 다음 책은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입니다. 이 책 예전에 제가 책 언박싱 영상에서 중고 서적으로 샀다고 말씀드린 책인데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문장도 너무 수려하고 좋은 것들도 많은데 한 장 한 장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책이었어요, 저에게는요. 그래서 정말 야금야금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한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가끔 여러분들도 댓글로 저에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될 거라고 막 알려주신 분들도 계신데 다 읽고 저도 인생책 리스트에 들어가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문장이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작은 불편함이 있는데요.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이 좁은 느낌이라 읽는데 조금 걸리는 책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완독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책이네요.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이 인덱스가 제가 정말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인덱스인데요. 예전부터 되게 야금야금 읽은 책 중에 하나이고, 사유의 근육, 성찰의 언어로 찾은 속물사회에서 자유인으로 살아남는 법,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느낌을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강의실에서 혼자 힘들어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왜 우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러저러해서 삶이 힘들다 라고 대답하면 교수님이 제 앞에 앉아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삶이 왜 의미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비유가 이해가 가실까요?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말랑말랑하고 허무한 느낌으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논리적이어서 위로를 확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말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삶은 이러저러하니까 의미 있어. 그러니까 너 울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왠지 다 읽고 나면 인생책 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이것도 제가 연휴에 열심히 읽어볼게요.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책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8, 9월 독서 결산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을 한 5권, 4권 정도 읽어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책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연휴 독서 예고도 같이 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얘기한 많은 책들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 있으시거나 읽으셨던 책 있으시면 댓글로 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휴에 어떤 책 읽으실 건지 혹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실 건지 저에게 또 추천해 주시면 저도 시간 날 때 연휴에 짜르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많이 보내시고 자신도 사랑하는 그런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